자, 이제 마무리해 보면 우리가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요즘의 프로세서는 거의 모든 프로세서가 파이프라인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PC,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AP, 그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형의 아주 작은 CPU들도 다 파이프라인 설계가 되어 있어요. 파이프라이닝 설계를 하다 보면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프로세서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명령어들이 오버랩돼서 각각 다른 스테이지에서 동시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어셈블리 공장을 생각하면 자동차 어셈블리 라인을 만약에 자동차 하나 어셈블 하는데 2시간이 걸리지만 걔를 120단계의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로 나누어 보면 각 단계에서 다른 작업을 하니까 결국 2시간에 한 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공장의 생산 능력이 1분마다 한 대씩 되니까 약 120배 정도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86 같은 경우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 펜티움 프로 같은 경우 10단계, 펜티움 4는 20단계 파이프라인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i7, i9은 14단계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프로세서의 역할은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가져와서 패치하고 디코드하고 명령어가 시킨 작업을 실행해서 라이트백 스테이지에 하는 것은 머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레지스터 파일이나 메모리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명령어를 하나하나 실행하면 결국 머신 스테이트가 이더 레지스터나 메모리가 업데이트되고 메모리의 일부 주소들은 인풋, 아웃풋에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아주 단순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단순한 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키보드 입력, 그 다음에 뭐 스피커로 오디오, TV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여러 작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어요. i7 같은 경우는 3GHz의 4이슈 슈퍼스케일러니까 3GHz라는 것은 클럭당 파이프라이닝에서 사이클당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면 약 30억 개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4이슈 슈퍼스케일러 구조라 사이클당 4개씩 최대 처리할 수 있어 120억 개죠. 근데 i7 같은 경우 코어 수가 4개 보통 6개 들어가서 쿼드 코어하면 120억 개 곱하기 4 해서 480억 개의 명령을 초당 처리할 수 있고 i9 같이 새로 나온 CPU들은 최대 24개의 코어가 CPU 칩에 들어가 있어서 아까 480억 개 곱하기 다시 24개니까 4624, 6배를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수천억 개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에 CPU 성능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CPU지만 약 20년 전의 CPU에 비해서는 모의 법칙만 적당히 계산하면 약 대략 10,000배 정도의 성능을 갖는 그러한 컴퓨터로 현재의 CPU 칩은 20년 전의 슈퍼컴퓨터 이상의 성능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운 거는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는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에서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인을 들어오죠. 인스트럭션 패치, 디코드, 리드. 그래서 소스 인풋을 읽은 다음에 명령어 타입에 따라서 백엔드. 만약에 명령어가 인티저 어리스메틱이면 ALU에 보내는 거고 플로팅 포인트 명령이면 플로팅 포인트 유닛에 로드나 스토어 같이 메모리 오퍼레이션이면 캐시 파이프라인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오셨네요. 인오더 파이프라인이었고 그래서 펜티움 같은 파이프라인 486이나 펜티움 파이프라인을 공부했었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이죠.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은 패치, 디코드, 리드, 익스큐트, 라이트백인데 디코드 스테이지랑 리드 스테이지 사이에 인스트럭션 윈도우라고 하는 인스트럭션 대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패치, 디코드, 리드까지가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인인데 리드 스테이지에서 만약에 프로듀서가 아직 계산을 못해서 파이프라인에 남아있으면 레지스터 파일을 쓸 때까지 리드에서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는데 앞에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에 누가 기다리고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뒤에 명령어들이 앞서서 못 나가죠. 뒤에 명령은 다 같이 파이프라인이 스톨 될 때 대기해야 돼요. 근데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디코드 한 다음에 실제로 인스트럭션 윈도우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윈도우에서는 소스, 오퍼랜드, 디벨로퍼한 순서대로 프로그램 순서와 상관없이 아웃 오브 오더로 순서가 뒤바뀌어서 백엔드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하드웨어 코스트는 한 10%, 15% 정도 증가하지만 CPU 성능으로 보면 같은 공정 기술을 했을 때 성능이 한 30%에서 40% 정도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여러분의 갤럭시 S10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PC는 말할 것도 없고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겠죠?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 우리가 파이프라인 설계를 하게 되면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원바이 원으로 실행되지 않고 병렬로 실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원래의 데이터 디펜던스들이 파이프라인 설계를 잘못해놓으면 깨질 수가 있어서 현재 명령어가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디펜던스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오더 파이프라인은 read after write. read after write은 프로듀서가 먼저 프로듀스 한 다음에 리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드 스테이지에서 읽을 때 만약 프로듀서가 execution이나 writeback 스테이지에 있으면은 디펜던스를 체크해서 리드 스테이지 명령어를 걔네들이 레지스터 파일을 쓸 때까지, 즉 파이프라인 빠져나갈 때까지 대기시켜야 돼요. 그걸 파이프라인 혹은 인터락이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게 write after write가 근데 만약에 이전 명령이 더 오래 걸리는 명령이면 걔가 늦게 끝나서 그 뒤에 나오는 명령이 쓴 값을 덮어쓸 수가 있어서 프로그램 실행이 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드 스테이지에 있는 명령의 데스티네이션이랑 execution이랑 writeback 스테이지에 있는 명령의 데스티네이션들을 또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보다 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 명령어들이 있으면은 리드 스테이지에 있는 명령어는 진행시키면 안 돼요. 왜? write after write 바이올레이션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했고, 이 out of order 파이프라인에 더 나가서 read 바이올레이션이 생길 수 있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이전 명령이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인스트럭션 윈도우에서 대기하고 있고 읽지도 않았는데 읽어야 되는데 미래의 값을 읽게 되죠. read violation도 발생할 수 있고. 두 가지의 간단한 알고리즘. 둘 다 1960년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날 그 시절에 벌써 아웃 오브 스케줄이 나와서 그 당시 대형 컴퓨터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67년도에 나온 토마줄로 알고리즘은 1967년에 나오고 IBM 360은 굉장히 유명. 그 당시부터 우리가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 OS까지 이 당시도 IBM에서 개발한 360이나 360 어펙팅 시스템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OS 패밀리 같이 360, 370 발전을 해왔죠. 여기는 토마줄로라는 사람이 개발한 하드웨어 스케줄이나 어도비 스케줄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서 이 세 가지 데이터 디펜던스를 다 해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공부했던 거예요. 문표정을 보면 새로운 걸 배우는지 잘 쳐다보고 있는데 이해하고 있지 잘 따라오고 있죠. 첫 번째 디코드 스테이지에서 뭘 한다고 그랬죠? 디코딩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인스트럭션 윈도우에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대기해야 되죠. 그래서 백엔드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코딩 하면서 리네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 write after write랑 write after read 디펜던스를 여기서 다 해결을 해줘요. 왜냐? 여기서 인스트럭션 윈도우에 보내면서 읽을 수 있는 레지스터 값들을 레지스터 파일에서 가져와서 인스트럭션 윈도우 레저베이션 스테이션에 보내준다고 했죠. 그래서 미리 읽을 것도 다 읽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먼저 실행되더라도 이미 그 전 명령은 다 읽어왔죠. 이미 이슈될 때 인스트럭션 윈도우에 보내질 때 읽혀졌으니까 우리가 write to read 디펜던스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윈도우를 여기서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이라고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에는 결과를 저장할 스토리지가 따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write to write 바이올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아요. 노저도 있어요. 명령한테 자기만의 쓸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빨리 설명하는데 법들이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어서 그런 write to read, write to write 디펜던스를 해결하고 읽을 건 읽어오고 쓸 거는 미리 저장되어서 해결한 다음에 인스트럭션 윈도우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은 뭐라 그랬죠? 그전에는 인스트럭션 윈도우는 센트럴라이즈 인스트럭션 대기장치도 있을 수 있는데 토마스로 알고리즘은 각 펑셔널 유닛 ALU 플러팅 포인트 메모리 파이프라인마다 각각
각각의 타입의 명령어들이 저장 대기하고 있는 대기 장소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분산된 인스트럭션 윈도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좀 더 스케일러블을 하고 인스트럭션 윈도우의 크기를 작게 해줄 수 있어서 더 빨리 구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의 프로세서들은 인스트럭션 윈도우가 이런 형태로 다 분산 형태로 구현돼 있어요. 이걸 중앙 집중식으로 만들면 전체 엔트리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효율은 높아지는데 인스트럭션 윈도우가 커지게 되면 실제로 바이패스 할 때 대기하고 있는 명령어들을 웨이크업 시켜줘야 되고 비교해야 될 명령어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맞추내기 되기 때문에 분산된 형태로 변하는데 벌써 1960년대 이 사람이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분산된 형태의 인스트럭션 윈도우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윈도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리저베이션 윈도우에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또 제안한 건 바이패스죠. 그래서 웨이터 파일에 뜨기 전에 결과가 나오자마자 대기하고 있는 인스트럭션 윈도우에 바로 바이패스에서 그레이드를 웨이크업 시킨다는 나중에 순서대로 웨이크업 시켜서 그 다음에 백엔드로 이슈가 됩니다. 실행한 다음 실행한 결과는 웨이터 파일을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에 동시에 쓰게 됩니다. 동시에 쓰는 이유는 바이패스하고 빨리 설명했는데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내가 또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하면 바이패스하고 파이프라인 인터락의 차이 어떻게 바이패스가 일어나고 어떻게 그 파이프라인 인터락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보너스 5점. 파이프라인 인터락은 디펜던시가 생겼을 때 그 디펜던시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스토어를 넣어서 지연을 시켜서 그 디펜던시가 높아지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게 파이프라인 인터락이고 바이패스는 그 스토어를 넣는 게 아니라 ALU 결과를 다음 ALU 인풋으로 바로 바이패싱 해서 집어넣던지 아니면 그 메모리 라이트백 하기 전에 그 다음으로 바로 바이패싱 해서 그런 식으로 디펜던스로 지금 정확하게 둘 다 설명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 인터락 데이터 바이패스 데이터 포워딩을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이프라인이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간 거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면 싱글 이슈로 생각해서 패치, 디코드, 리드가 있고 인티저 ALU 하나 있어서 익스피션 라이트백, 메모리는 2사이클 걸려서 익스피션 라이트백,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에서 4사이클 걸려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바이패스 해야 될 건 뭐고 스토어를 해야 될 것은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 그쵸? 바이패스도 해야 될 것 같고 바이패스가 다 해결하지 못하잖아. 첫 번째 바이패스는 뭐죠? 리드 앤 라이트 밸런스 해결해. 라이트 앤 라이트 밸런스 해결해줘요? 안 돼. 여기 어떤 명령어가 있으면 얘도 라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라이트 앤 라이트 밸런스를 체크하려면은 어떤 명령어들이 문제가 되죠? 이게 한번 다 같은 색깔이라 이걸 하면은 얘네들은 어차피 2사이클 이면 끝나고 얘보다는 먼저 라이트 할 거니까 앞에 있던 명령어들은 순서가 뒤바뀔 필요 걱정이 없는데 얘들은 라이트 투 라이트 바이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스티네이션이랑 여기 있는 명령어들 데스티네이션이랑 비교해서 만약에 일치하면은 라이트 투 라이트 바이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스테이지 명령을 멈추게 해야 돼요. 그건 파이프라인 인터락이 하나야. 오케이? 또 바이패스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바이패스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얘는 한 사이클 끝나고 바로 뒤에 나오는 거인데 만약에 바이패스가 안 일어난다면 얘는 익스피션 라이트백하고 2사이클 동안 기다린 다음에 읽어야 돼요. 근데 바이패스 해주면 바로 읽을 수 있죠. 얘도 바이패스 해줘야 되고 얘도 바이패스 해줘야 돼요. 오케이? 얘도 바이패스 해주고 얘도 바이패스 해주고 얘도 바이패스 해주고 얘도 바이패스 그저 거 바이패스 해줄 수 있어요? 아직 연산 결과 안 나기 때문에 바이패스 못해요. 그러면 위데터 라이트 밸런스
얘는 바이패스해주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 만약에 프로듀서들이 여기 있고 얘가 컨슈머다. 그럼 얘들은 스토어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아직 파이프라인에 남아있고 이쪽에서는 바이패스 해줄 수 있는데 얘는 엑스트라 사이클들이 더 걸리니까 얘들은 스토어 시켜야 되고 파이프라인 인터락 해줘야 되고 이 동그라미들은 바이패스 해줘야 되고 또 데스티네이션 여기 있는 것들은 또 파이프라인 인터락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노도 파이프라인에는 파이프라인 인터락과 바이패스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이번에 이제 이너도 파이프라인, 아웃오버도 파이프라인의 예로 우리가 파워 PC는 IBM에서 만든 리스크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아직도 IBM의 대형 컴퓨터나 IBM 머신들은 파워 PC 프로세서 자체 파워 PC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애플 컴퓨터가 거의 한 18년 전까지는 IBM 파워 PC의 프로세서를 사용했습니다. 자기네 맥킨토시랑 노트북에. 하지만 안 됐는데. 아, 그래요. 볼륨이 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켜자마자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누가 건드렸는가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이 파워 PC 프로세서를 쓴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386, 486 펜티움 할 때 같이 경쟁하던 회사가 모토로라가 있었어요. 모토로라가 요즘엔 많이 죽었는데 옛날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굉장히 강자였어요. 그래서 80, 386 나오면 68030, 80, 486 나오면 68040. 그래서 이 모토로라 칩들은 애플 컴퓨터에 들어가 있었는데 애플은 그 당시 PC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고 그러다가 이제 인텔이 자꾸 발전하니까 전에 그랬죠. 인텔이 IBM PC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걸로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자기는 컴퓨터를 만들고 부품 CPU는 인텔에 그다음에 OS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맡겼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졌다 그랬죠. 그 회사가 좀 더 커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그 약자끼리 모토로라랑 애플이랑 IBM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프로세서가 파워 PC. 리스크 형태로 설계되어 있고 X86은 C스키 때문에 얘가 머신 랭귀지 차원에서 좀 더 우월하죠. 그래서 파워 PC로 이 PC 시장을 다 잡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의 얼라이언스가 너무 강해서 PC 시장을 끼어들다가 휴대폰이 나오면서 다시 애플의 PC 시장이 다시 커진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파워 PC를 애플이 사용하다가 성능이 인텔의 CPU에 너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다시 다 인텔 프로세서였어요. 여러분이 맥북을 사건 맥 PC를 쓰건 다 그 안에는 인텔의 CPU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는데 굉장히 잘 설계된 CPU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인텔도 여러분의 시행착오가 있어요. 인텔의 CPU 쪽에는 굉장히 강자잖아요. 마켓시어를 80에서 90%. AMD를 죽었다 살렸다 하는 거야. AMD가 너무 커지면 좀 줄였다가 다시 너무 작아지고 커졌다. 어느 정도 그 균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두 번의 기회를 놓쳤는데 한 번이 ARM 모바일용 인베드 시장을 너무 작게 보고 그거를 충분히 억하해할 수 있었는데 그 시장을 놓치면서 요즘에 모바일 CPU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고성능이 됐고 또 한 시장은 엔비디아. GPU를 그냥 부품 회사 중에 하나 생각하고 하든지 말든지 늘 했는데 딥러닝이 인기를 끌면서 그 시장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큰 시장을 놓치면서 삼성은 메모리만 해가지고 메모리 시장이 자연적으로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커진 사이에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 장점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반도체 분야 시장에서만 인텔보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고 있죠. 근데 인텔은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거고 앞으로 미래 시대는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CPU 전통 CPU랑 GPU랑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다시 또 딥러닝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그 시장이 커지면 따라 또 한도가 바뀔 거고 기존의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쨌든 새로운 시장에서 하는 것은 가능해요. 앞으로 시장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시 비메모리 만든 쪽에 굉장히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전까지 CPU 시장에 들어가려고 정부에서 많은 연구 사업을 학교나 뭐 연구소에 투자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게 경쟁이 안 되는 게 인텔이랑 그 경쟁하는 이런 대형 회사들도 힘든데 그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작은 회사에 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시장은 그게 가능하다. 잠깐 얘기가 바깥으로 빠졌는데 다시 파워 PC로 들어가면 이게 그 아까 토마스로 알고리즘이 1967년 IBM 360인데 이거는 90년대 말인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프로세서인데 약 30년 이상 후에 나온 CPU지만 여기 기본적인 구조는 토마스로 알고리즘으로 구현되고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게 펑셔널 유닛들이에요. 백엔드. 얘가 인티저 ALU. 얘는 아마 M으로 시작하는 게 멀티미디어 명령을 처리하는 그런 익스큐션 유닛. 인텔 CPU에도 멀티미디어 처리하는 ALU가 따로 있어요. MMU, 멀티미디어 익스큐션 유닛이라고 하면 그걸 보고 얘는 로드 스토어 유닛, 즉 메모리 파이프라인. 이건 플로팅 포인트. 이게 백엔드고 백엔드마다 펑셔널 유닛마다 여기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에 대기 장소가 있죠. 이게 바로 인스트럭션 윈도우. 하지만 명령어 타입마다 인스터 A면 여기 가서 대기해야 되는 거고 플로팅 포인트 명령어는 여기, 메모리는 여기. 명령어 타입마다 대기 장소 분산되어 있죠. 이게 리저베이션 스테이션. 그래서 인스트럭션 배치한 다음에 디코딩하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내는 걸 보통 이슈라고 해서 인스트럭션 윈도우에 보낼 때 읽을 수 있는 레지스터 값들을 읽어가지고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에 저장하고 여기 또 데스티네이션을 위한 스토리지가 있어서 아까 와이렉터 리스트, 와이렉터 바이렉터 제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결과가 출력되면 이게 리저트 버스에서 바이패스 돼서 얘를 웨이크업 시켜요. 둘 다 소스가 어베일러블 하다 그러면 걔를 실행할 수 있죠. 그때 이제 펑션 미트킷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 라이프이 되는 거고 여기 여러분한테는 강의에는 설명 안 했지만 여기 인스트럭션 큐 같은 거는 뭐냐면 앞에는 인스트럭션 배치한 거고 뒤에는 얘를 풀어내는데 얘를 백엔드로 볼 수 있어서 이전에 스택파 저게 뭐냐면 만약에 이 인스트럭션 큐 얘도 인스트럭션에 대기하는 장소인데 저게 없으면 저게 있고 없고가 성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아이테니움도 저런 인스트럭션 큐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있으면 프론엔드가 그 만약에 미스가 발생해서 캐시에서 미스가 발생하면 명령어를 공부를 못하면 백엔드는 아무리 와일드해도 놀고 있겠죠. 근데 미리 떼창 명령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남아있으면 얘를 계속해서 가져와서 실행할 수 있죠. 실행할 수 있고 또 백엔드가 뭐 파이프라인 스토리 때문에 멈춰서 보내지 못하면 프론엔드도 같이 멈춰야 되는데 여기 대기 장소가 따로 있으면 여기다 쌓아둘 수 있죠. 그래서 저런 인스트럭션 큐가 있으면 프론엔드와 백엔드를 디커플 시켜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아이테니움 칩 같은 경우도 저 큐가 있으면 인티저 스펙의 성능이 약 8% 정도 성능을 낼 수 있어요. 인스트럭션 큐고 얘는 이 리저베이션 스테이션이라는 또 다른 인스트럭션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고 여기 보면 리오더 버프라고 있는데 우리가 아웃 오브 오더 스케줄링을 여러분한테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만 소개했고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exception interrupt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익셉션 인터럽트 여러분이 모르잖아. 아직 내가 설명 안 해서 뒤에서 거기서 설명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인스트럭션 패치 스테이지에 살려고 하는데 캐시의 TLB를 만들 그 실제 그 페이지가 메인 메모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 프로세스는 중단되고 OS가 그 디스크에서 페이지를 읽어와요. 그 페이지 미스라고 하고 그게 다 익셉션이죠. 그 다음에 TLB 미스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 이런 익셉션들이 벌어지면 중간중간에 파이프라인이 멈춰지고 그 익셉션을 해결한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데 아웃 오브 오더가 되면 파이프라인의 익셉션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바깥에 인터럽트도 발생하고 이런 익셉션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처리하려면 리오더 버프라는 게 있어서 얘가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아웃 오브 오더 실행을 하지만 결과들은 머신 스테이트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돼요. 왜냐? 익셉션이랑 인터럽트들은 모두 원래 프로그램에 시퀀셜하게 실행을 했듯이 똑같은 순서로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머신 스테이트를 함부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리오더 버프의
저장해 놨다가 얘가 익셉션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리타이어 할 때 그때 머신 스테이트 업데이트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거 뭐가 적어야겠다. 내가 설명은 했지만 여러분들께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 근데 여러분이 궁금하면 나중에 대학원에 올라오게 되면 수업 들어봐요. 오케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여기서 한 2시간만 강의도 하면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 실제 프로세스 파이프라인에. 우리가 인어더 파이프라인에서는 와이드스 리드 바이올레이션 발생할 수 없다고 했죠?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이제 이해했죠? 네? 모든 명령어는 리드 한 다음에 라이트 하게 돼 있어서 명령어 사이에 리드랑 라이트 하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어더 파이프라인에서는 리드는 모든 명령어가 프로그램 순차적으로 발생하니까 처음 명령어의 리드하고 뒤에 나오는 명령어의 리드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리드 사이에 순서가 있고 리드 라이트 사이에 순서가 있어서 이전 명령의 리드랑 뒤 명령의 라이트가 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너스 문제로 내준 적이 있고, 파이프라인 인터락이랑 바이패스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죠. 설명했고, 플로팅 포인트, 백엔드도 플로팅 포인트 유닛 같은 경우 만약에 스페셜이 실행 결과를 프로듀스하는데 4사이클이 걸린다. 간단히 설명하면 4사이클 동안 걸리게 파이프라인 되지 않은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플로팅 포인트 명령어 처리하는데 4사이클씩 걸리니까 계속해서 플로팅 포인트 명령어가 들어오면 이전 명령이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 명령어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4사이클 동안 그 익스큐션이 비지하니까 결국 스트럭처럴 해저드,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되는데,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파이프라인이 설계를 해놓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4사이클마다 새로운 플로팅 포인트 명령어를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억셉트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스트럭처럴 해저드 없이 계속해서 플로팅 포인트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어요. 백엔드도 파이프라인이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숙제로 내줬죠.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제인 메모리로 가보시죠. 지금까지는 조금 빠르게 설명했는데, 왜냐하면 리뷰니까 빨리 설명했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설명할게요. 자, 이 메모리 하락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는 어떤 메모리를 원해요, 여러분? 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크면 클수록 좋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메모리 업체가 모두 어차피 제일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메모리는 아주 크고 아주 빠른 메모리예요.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빠른 메모리 소자들은 비싸요. 디스크보다는 D램이 비싸고 D램보다는 또 S램이 훨씬 비싸요. 빠르지. 그래서 굉장히 크고 빠른 메모리를 원하는데 빠르려면 작아야 되고, 그냥 비싸니까 어포더블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면 또 작아져. 메모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근데 다행히도 보통의 프로그램들은 명령어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로컬리티라는 성질을 가져서 이 프로그램의 로컬리티를 잘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메모리 설계를 하냐면, 가장 프로세서랑 가까운 메모리는 아주 작으면서 빠르게, 그 다음 단계는 걔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상당히 빠르면서 그보다는 더 크게, 이렇게 하이라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디스크나 혹은 클라우드가 있어서 거기는 거의 무한대의 메모리가 있고, 느리지만 어떻게 돼요? 로컬리티 성격을 이용하면 95%는 첫 번째 메모리에서 없앴을 때, 걔는 원사이클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99%는 두 번째 메모리에서 없앴을 때, 두 번째. 그러니까 100번 없앴으면 그 중에 한 번이 예를 들어 CPU 칩 바깥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또 D램에 의해서 억세스되고 한 예를 들어 10,000번이나 한 10만 번 하면 그 중에 한 번이 디스크로 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처음 누적해 보면 컴퓨터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적인 메모리는 거의 한 2사이클밖에 안 걸리는데 무한대로 많은 메모리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메모리다. 알겠죠? 그 이유는 큰 메모리는 느리다. 하지만 값싸죠. 빠른 메모리는 더 비싸고 하지만 빠르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즘 테이프 대신에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클라우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로컬리티란 무엇이냐? 두 가지 형태의 로컬리티. 하나는 템포럴 로컬리티. 템포럴 로컬리티는 뭐냐? 우리가 어떤 명령어나 어떤 데이터를 한번 레퍼런스 하면 인더 니어 퓨처 몇 사이클 뒤에 같은 명령어나 같은 데이터를 참조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런 템포럴 로컬리티가 프로그램이 갖고 있다면 어떤 명령어나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D램에서 읽어오면 한 번 쓰고 걔를 버려야 될까요? 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버리지 말아야 되죠. 템포럴 로컬리티가 있으니까 한 명령어나 데이터를 메모리를 보통 메모리 액세스하면 200사이클, 300사이클이 걸리니까 오래 걸려요. 걔를 CPU 내부로 가져오면 걔를 버리지 말고 곧 다시 사용할 거니 걔를 재활용할 수 있어요. 캐시란 뭐냐? 프로세서 내부에 있거나 파이프라인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빠른 메모리예요. 빠른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 D램으로부터 가져온 명령어나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템포럴 로컬리티에서 그 명령 데이터를 다시 선별할 때는 이미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캐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외부의 메모리 액세스 없이 바로 가져올 수 있죠. 이 템포럴 로컬리티. 그래서 keep recently accessed data or instruction closer to the processor. 프로세서에 한번 가져오면은 버리지 말고 프로세서 내부 캐시에 보관한 다음에 걔를 재활용하자. 그런 이유는 명령 같은 경우는 대개가 이제 루프에 의해서 루프 이터레이션을 반복하기 때문에 한 명령을 한 번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반복 실행을 하죠.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도 변수들을 여러분이 어떤 특정 변수는 그 어떤 특정 코드 영역에서 계속해서 사용하잖아요. 그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템포럴 로컬리티를 갖는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페셜 로컬리티인데 얘는 뭐냐? 어떤 주소에 대한 명령어고 데이터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소에 대한 레퍼런스가 발생하면은 in the near future에 그 주변에 있는 주소의 명령어나 데이터가 참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아까 첫 번째 템플 로컬리티는 뭐라고 그랬죠? 어떤 특정 명령어를 한번 참조한 다음에 in the near future에 그 명령어나 데이터를 다시 참조한다고 그랬죠? 같은 주소에 대해서 재참조가 일어나는 거고 지금 스페셜 로컬리티는 뭐예요? 어떤 특정 명령어를 액세스했으면 바로 그 옆에 있는 명령어도 참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게 스페셜 로컬리티. 다르죠? 얘는 주변에 있는 주소에 대한 레퍼런스가 인정이 발생할 것이다. 여러분이 프로그램 코드를 생각하면 만약에 믹스에서 브랜치 명령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어떤 명령어 주소를 액세스하면 그 다음에 명령어의 주소는 뭐죠? PC 더하기 4죠? 명령어 키가 4바이트니까 바로 그 다음 주소 차례대로 액세스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메모리, D램으로부터 명령어를 가져올 때 명령어를 하나만 가져와야겠어요? 가져오려면 한 블락을 가져오는 게 유리하겠어요. 블락을 가져오는 게 유리해요. 한 번에 하나씩 가져오게 되면 바로 그 옆에 것도 가져올 텐데 가져올 때 한 번 오버라이드를 하고 같이 가져오는 게 낫지. 그래서 내가 주로 이걸 설명할 때 예제로 드는 건 라면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라면이 퍼스 레벨 캐시야. 여러분이 처음에 라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라면이 떨어지면 그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라면 사오죠. 그럼 되게 봉지로 사오잖아. 그렇죠? 하나만 사오진 않잖아. 또 먹을 걸 알기 때문에 봉지로 사오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봉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또 그 다음 레벨은 어떻게 되죠? 그 홈플러스나 뭐 이마트 같은 데서 박스로 사오죠. 아마 라면 공장이 서울에 있다면은 부산이나 대전은 트레일러로 가져올 거고 라면 공장이
서울에 있으면 LA에서는 서울에서 올 때는 배나 그 컨테이너 박스나 배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 더 멀리 있기 때문에 한 번 페이하는 오버헤드 큰 대신에 가져올 때 한꺼번에 여러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페셜 로컬렛을 이용하려면 디램, 메모리를 참조한 다음에 그 명령이나 데이터를 가져올 때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시퀀서, 연속적인 블락을 가져와요. 블락가 되는 여러 개의 명령하고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죠. 스페셜 로컬렛가 갖는 이유는 그 프로그램 코드는 살펴봤고 어레이 같은 경우도 되게 순차적으로 A0, A1, A2, A3 이렇게 억세스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엘리먼트가 없어지면 두 번째 엘리먼트, 세 번째 엘리먼트가 억세스될 가능성이 크니까 한 번에 블락으로 읽어보는 게 좋아요. 이 메모리 월을 표현했는데 CPU의 성능이랑 DRAM의 성능을 비교하면 CPU의 성능은 뭐의 법칙에 따르면 18개월에 2배씩 성장하는데 이러면 1년으로 환산하면 1년에 약 60% 성능 향상합니다. CPU 성능이. 지금은 물론 세츄레이션 됐지만 요즘은 1년에 20%를 넘지 않아요. 뭐 더 이상 단일 프로그램 성능이 영향을 안 주는데 근데 이제 스루풋은 아직도 이런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멀티코어로 해서 실행을 하니까요. 근데 CPU 성능이 이렇게 발전하는 반면에 D램의 성능은 1년에 약 7%씩 증가해서 과거에는 D램 억세스하는 게 CPU 입장에서 10사이클이 안 걸렸어요. 80년대 말.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한 300사이클, 앞으로 미래에는 점점 더 늘어나요. 그러면 그 말은 CPU 입장에서 보면 D램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한번 CPU에서 못 찾으면 D램을 할 때 오버헤드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을 메꾸기 위해서 더 빠른 캐시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버헤드가 크니까 가져와서 재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 메모리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설명을 하다 보니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긴 하는데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좀 더 천천히 해볼게요. 마음이 급해서 빨라진 것 같으니까.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더 슬로우 다운 해봅시다.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메모리 하이라이트를 보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의 메모리는 여러분이 프로그램 할 때는 뭐 캐시며 디램이며 디스크며 클라우드며 그런 거 고려하지 않죠. 거의 클라우드 고려하지 못해요. 이제는 프로그래머가 사용자가 하니까. 근데 디스크까지 보면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메모리는 어떻게 돼요? 레지스타랑 이 나머지는 뭐야? 다 버추얼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 그래서 프로그램 입장에서 로드하면 버추얼 메모리로부터 어떤 특정 주소로부터 내가 레지스타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고 스토어하면 레지스타에 있는 내용을 다시 버추얼 메모리 특정 주소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 버추얼 메모리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메모리 하이라키 들어왔으니까 여기 있는 이 메인 메모리는 피지컬 메모리, 얘는 D램이야. 얘는 메모리 하이라키 일부분입니다. 근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쓰는 거는 로드나 스토어 같은 명령어죠. 명령어는 이 나머지 다 무시하고 실제로는 로드하면 이 버추얼 메모리로부터 메모리가 됐건 디스크가 됐건 얘는 하드웨어랑 OS가 알아서 해당하는 걸 가져다가 레지스터를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로드할 때는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사용하고 인스트럭션은 로드 바이트, 로드 워드, 로드 더블 워드하게 얼마나 큰 단위의 데이터를 읽어올지를 명령어 사이에 명시해 줄 수 있다고 했죠. 인스트럭션 단위로 오퍼레이트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고 그때 그 명령, 그 데이터의 크기는 뭐 바이트만 가져올 수도 있고 4바이트 읽어올 수도 있고 8바이트 혹은 16바이트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사이즈를 명령어에 스페시파이하게 되어 있다. 컴파일러라고 하는 이유는 얘는 기계어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런 머신 랭귀지 프로그래밍은 우리 아키텍처 프로젝트밖에는 안 하고 실제로는 컴파일러가 그런 명령어들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컴파일러에서 명령어를 가져온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나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면 얘들은 다 훔쳐서 버추얼 메모리고 얘는 메모리하고 레지스터, 머신 스테이트 둘밖에 없으니까 메모리부터 로드 한번 가져오는 거고 스토어 한번 갖다 놓는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죠? 여기 돌고 있는데 스택 탑.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그냥 로드 스토어밖에 없고 메모리라는 건 그냥 버추얼 메모리. 그리고 가져오면 레지스터로 읽어오는 거죠. 그렇죠? 스토어하게 되면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은 어떤 특정 주소에 쓰는 거죠. 스토어 워드 할 수도 있고 스토어 바이트 할 수도 있고 그게 메모리. 근데 실제 그 버추얼 메모리는 아까 그런 그 비싼 빠른 메모리는 비싸고 또 큰 메모리는 느리기 때문에 그거를 조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그림으로 좀 하얗게 밑에는 크고 위에는 작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작게 만들어져요. 그 중에서도 CPU는 항상 명령어나 데이터는 피지컬 메모리, 메인 메모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를 메인 메모리라고 부르고 메인 메모리는 D램이라고 했죠. 다이나믹 메모리. 그래서 실제로 로드하면 메모리에서 가져오는데 메모리에서 가져온 거를 캐시를 이용해서 가져온 거죠. 이 캐시로 가져온 건 하드웨어가 로드하면 자동적으로 많이 포기하고 있는데 CPU에서는 로드하면 첫 번째로 가장 가까운 캐시를 살펴보는 거예요. 캐시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적이 있고 걔가 사라지지 않아서 캐시에 있겠죠. 그럼 캐시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까지 가는 건 200사이클이지만 캐시에서는 요즘에 i7 같은 경우는 퍼스트 레벨 4사이클거든요. 4사이클 안에 가져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억세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캐시가 없으니까 그 다음 레벨로 가요. 실제로 i7 같은 경우는 캐시가 하나가 아니라 캐시가 여기 레벨 1, 레벨 2, 레벨 3 점점 커져요. 그래서 CPU 칩 안에 맨 처음에 레벨 1 캐시에 가서 여기 있나 해서 95% 정도 거기서 찾아. 근데 나머지 5% 미스가 발생해.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네? 혹은 쫓겨났어. 가져왔었는데 없어졌어. 그럼 레벨 2로 가. 레벨 2는 조금 더 느리지만 더 큰 캐시가 있어. 레벨 2 캐시. 거기에 뒤져봐. 거기도 없어. 근데 거기서 또 1% 확률이 없으면 다시 레벨 3 캐시로 가. 거기도 없으면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가 알아서 캐시를 뒤져서 그 캐시를 뒤진 다음에 없으면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거고 아까 스페셜 로컬리티를 익스플로이트 하기 위해서 읽어올 때는 캐시 블락 한 번에 16바이트에서 512바이트인데 보통 캐시 블락의 크기는 i7 같은 경우는 64바이트 블락을 사용합니다. 64바이트를 가져요. 그래서 캐시에 만약 아무 데도 없다면 메모리에 가서 메모리에 해당하는 블락을 64바이트 캐시로 가져오죠. 그러면 서드 레벨 캐시, 세컨 레벨 캐시, 퍼스트 레벨 캐시 다 채우고 그 다음에 CPU 보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메모리 여기까지는 다 하드웨어가 되죠. 근데 메모리에도 없다. 그 경우는 디스켓에 읽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드웨어적으로 못해요. OS 코드가 실행돼서 OS가 해당하는 페이지의 디스크 주소를 찾아가지고 그 디스크 주소로부터 그 페이지를 읽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 중단됐던 작업을 다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올 때는 OS가 가져올 때 페이지의 크기는 얘는 디스크는 더 멀기 때문에 페이지의 크기는 보통 몇 킬로바이트에서 몇 메가바이트, 몇십 메가바이트 정도 훨씬 커요. 밑으로 갈수록 블락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에 없는 과거는 테이프 드라이브라고 해서 더 값싼 하지만 더 대용량을 업로드할 수 있는 디스크를 썼었는데 이제는 테이프 드라이브 쓰는 시스템 거의 없어졌고 네트워크가 빨라지면서 클라우드 먼 곳에 있는 서버에 저장해서 거기서 가죠. 내 메모리랑 디스크 왔다 갔다 해서 OS가 대입하는 것 때문에 CPU가 항상 내 메모리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랑 디스크 사이에 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건 OS가 대입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CPU는 항상 메인 메모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헷갈렸는데 그게 OS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CPU는 프로그램이란 명령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포함한다고 했죠. 그런 버추얼 메모리에 있는 모든 명령어 데이터는 메모리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실행을 해요. 그것까지 하드웨어가 CPU가 알아서 컴퓨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야. 하드웨어적으로. 근데 만약에 메인 메모리 없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여러분 설명할게. 인셉션이 발생해요.
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어. 그럼 익셉션이 걸리면 실제로는 익셉션의 종류는 그때 만약에 인스트럭션이었으면 인스트럭션 페이지에 대한 미스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OS가 개입을 해서 현재 진행하는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해서 각 버추얼 페이지들이 디스크에 있는지 메모리에 있는지를 관리하는 테이블 그걸 보고 디스크에 있는 주소를 참조해서 디스크로부터 메인 메모리로 읽어와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 페이지 프레임의 피지컬 페이지 넘버가 정해지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아까 중단됐던 명령을 다시 실행하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페이지 미스가 아니라 별 이상이었고 메모리에서 읽어오는데 이제 캐시에서 미스가 일어나고 캐시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실은 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간중간에 미싱 파트가 있는데 잘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캐시를 정의해 보면 이건 내가 정의하는 거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Of small but fast memory located within processor 혹은 파이프라인 아니면 프로세서 파이프라인 여기서 캐시가 빠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왜 빠른가? 스몰 작으니까 빠르. 메모리는 커지면 느려져요. 메모리가 커지면 메모리는 사실은 투 디멘셔널 테이블 같은 거고 항상 주소를 가지고 인덱스 디코딩하게 돼 있어요. 커지면 디코더가 커지겠죠. 그렇죠? 디코디가 커지고 이제 투 디멘셔널 어레이의 이 로우하고 비트라인, 워드라인 비트라인을 없앴어야 되는데 이게 라인의 길이가 커져서 메모리는 크면 느려져요. 작으면 빨라져요. 근데 캐시는 비싸니까 큰 걸 업로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작아서 빠른 거고 fast, 왜 fast라는 얘기를 했냐? 캐시는 SRAM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SRAM 소자는 여러분이 논리에서 배웠던 그 렛치 형태로 설계된 그런 메모리. 그래서 전원이 공부되면 현재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피드백 루프를 돌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동작하는 대신에 셀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D램은 한 빛 저장하는데 트랜짓 하나인데 SRAM은 최소 6개에서 보통 16개, 포트 수에 따라서 굉장히 8배에서 16배 정도 사이즈가 커요. SRAM에 D램에 비해서. 하지만 빠르다. 그래서 작으니까 빠르고 SRAM으로 되어 있어서 빠르고 프로세스 메모리는 멀리 있죠. 하지만 CPU 내에 가장 가까운 파이프라인 옆에 있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빠르다. 캐시가 있으면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이 올라가는 이유는 리드하는 로드 레이턴시가 짧아지는 거야. 메모리로 가면 200사이클 걸릴 텐데 캐시로 가면 3사이클, 2사이클 걸리니까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토어, 라이트하는 타임이 빨라진다. 라이트를 메모리에다 라이트하는 게 아니라 캐시에다 라이트해 놓고 그 블락이 쫓겨날 때 뒤에다가 라이트하게 돼 있어요. 빨리 라이트 할 수 있으니까 빨라져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베너핏 중에 하나가 이 때문에 아까 i7 같은 경우 i7 칩이 요즘에 멀티코어로 되어 있어서 코어 안에 캐시가 2레벨이 있고 코어 바깥에 동일한 캐시가 3rd 레벨 캐시가 있어요. 그럼 퍼스트 레벨 캐시에서 미스할 확률이 5%고 세컨드 레벨 캐시는 약 1%고 3rd 레벨 캐시는 1%가 안 돼. 그럼 실질적으로 메모리까지 가는 트래픽은 여러분이 1000번 억세스하면 한두 번, 두세 번 CPU 칩 바깥으로 왜? 99% 이상은 이 안에 한 번 가져왔던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메모리는 1000번 억세스하면 한두 번만 가져. 그러면 그 CPU 칩 입장에서 보면은 각 코어가 4개 있는데 코어 안에 L1, L2가 있고 L1, L2가 있고 그 안에 얘들이 공유하는 L3가 여기 있고 이게 CPU 칩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메모리랑 연결하면 보통은 칩셋을 통해서 여기 메모리 버스를 통해서 여기 메모리 카드 이렇게 메모리 칩이 연결되어 있는데 뭐가 바틀렉이라고 하냐면 이 칩에 연결하는 요 시스템 버스라고 하는 거였죠. 이건 속도가 바틀렉. 보통 얘가 이제 64비 버스로 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 스피드가 얘는 3기가를 쓰지만 보통 이 버스 스피드 빠른 게 200메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CPU의 성능이 YDC고 슈퍼스케일러 구현하고 빨라도
만약에 이런 캐시가 없다면 모든 트래픽이 메모리로 가면 이 데이터 실현하는 버스 베이스가 맞춰지게 되거든요. 이게 병목 현상이 돼서 하지만 캐시로 인해서 실제로는 99.9%가 이 안에서 가져오고 1000에 한두 번 정도 일로 가기 때문에 얘가 느리더라도 이 성능을 받쳐줄 수 있는 이 버스로 가는 외부로 가는 그 트래픽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캐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캐시의 세 가지 구조, 오늘 아마 여기까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20분 남았으니까 설명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서 캐시가 어떻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캐시 하면 보통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fully associated 캐시, 캐시, associated 캐시. 설명을 해서 얘는 뭐냐, 메모리의 블락을 가져오는데 캐시는 작으니까 그 블락을 저장할 장소가 예를 들어 블락이 한 1000개나 한 10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 블락 하나 가져왔을 때 이 1000개 블락 중에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게 fully associated 캐시. 그리고 제한을 두는 게 이 나머지 두 타입인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캐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상기술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캐시는 다 피지컬 어드레스, 즉 메모리의 일부, 메모리의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하드웨어. 메모리에 있는 것을 미리 한번 가져오면 버리지 말고 CPU 내부에 저장하는 메모리의 상위 레벨 캐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 피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로, 피지컬 어드레스 액세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캐시의 한 블락이 캐시 워드 사이즈가 4바이트이고 한 블락에는 4개의 워드가 있다면 캐시 블락의 크기는 몇 바이트예요? 캐시 블락의 크기는 4바이트짜리 워드가 4개 있으니 16바이트죠? 16바이트짜리 블락이 한 번에 메모리로 16바이트를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캐시의 크기가 32kb다. 그러면 캐시 안에 저장할 수 있는 블락의 개수는 몇 개예요? 32K 나누기 16 하면 되겠죠? 그러면 2048개의 블락을 저장할 수 있어요. 캐시 안에 2048개의 블락을 저장할 수 있어요. 자, 메모리 역시 블락을 가져오려면 메모리 역시 16바이트짜리 블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4GB, 32비트니까 실제 D램의 최대 사이즈는 피지컬 32비트면 지정 가능한 메모리 용량은 4GB, 2에 32B니까 바이트 치면 0이 32개부터 1이 32개, 0번지부터 2에 32는 마이너스 1번지까지 각 번지가 한 바이트씩 저장하니까 2에 30승이면 1기가니까 4기가 바이트가 되는 거죠. 4기가 바이트가 16바이트짜리 블락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16바이트는 2에 4승바이트니까 메모리에는 실제로 블락의 개수, 디스크리트 개수는 2에 28승계의 블락이 있죠? 2에 28승계의 블락이 있습니다. 자, 2에 28승계의 메모리 블락을 2에 11승, 2048개의 블락에 어떻게 매핑할 거냐 이 얘기예요. 오케이? fully associative 캐시는 모든 메모리 블락이 2048개 블락 중에 어디든지 올 수 있어요. 가장 플렉서블한. 사실은 여러분이 캐시 설계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가져왔는데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빈 곳 어디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게 fully associative 캐시. 알겠죠? 자, 이렇게 캐시를 설계하려면 실제 fully associative 캐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 하면 이렇게 돼요. 자, 메모리로부터 가져왔는데 메모리 가져오면 이게 어떤 메모리 블락을 이 캐시 블락 안에 가져왔는지 그 블락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블락의 주소는 뭐예요? 이게 2에 28승계의 블락이 있으니까 그 28빗 주소가 블락의 주소가 되고 그 주소를 뭐라고 해요? 태그랍니다. 태그. 알겠죠? 그래서 각 메모리 블락, 우리가 32KB 캐시라는 것은 이 실제 데이터 혹은 명령어를 저장하는 컨텐츠의 크기고
각 블락마다 얘가 메모리 블락 어디서 왔는지 태그, 28빅 태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몇 번째 블락이다. 메모리 몇 번째 블락. 알겠죠? 그러면 프로세서로부터 32빅 주소가 오면 여기 중에서 상위 28비트는 이게 어떤 메모리 분량이냐 하는 태그 정보예요. 그리고 하위 4비트는 뭐예요? 요 각각의 주소는 한 바이트씩 가르치니까 16바이트 중에 몇 번째 바이트냐 시작 위치를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16바이트니까 4비트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캐시에 있냐 없냐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CPU로부터 보내진 28빅 주소 중에 상위 28빅 태그를 가지고 여기 캐시에 있는 2048빅 태그랑 비교해 봐야 돼요. fully associative 캐시는 어디든지 올 수 있죠? 그럼 2048빅 다 비교해 봐야 돼요. 오케이? 다 비교해야 되죠. 만약에 비교하는 게 원사이클 걸린다면 2048번 비교해야 되잖아. 그럼 2048 사이클. 그럼 캐시 사용 안 하는 게 나아. 메모리 가는 게 200 사이클인데 캐시 한번 참조하는데 2048.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비교를 동시에 해요. 어떻게? 여기 비교기 28빅짜리 비교기 이퀄이니까 익스크루시브 노아 익스크루시브 노아는 비교기가 2048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동시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 태그를 가지고 캐시 안에 태그를 살펴서 2048빅 중에 하나라도 이퀄인 게 있냐, 매치하는 게 있냐. 그 중에 얘가 이퀄이고 저기 그 블락이 밸리드한 블락이다. 그러면 이제 캐시 히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밸리드 빅은 왜 필요하느냐? 처음에는 랜덤 가비지 같은 게 쓰였을 텐데 인밸리드 할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가져오면서 밸리드로 세트해야 되니까 밸리드가 있고 여러분한테 설명 안 하지만 캐시 코어를 쓰이기 때문에 다른 코어에서 또 업데이트해서 같은 카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걔가 업데이트하면 얘 건 지워줘야 돼. 캐시 코어 엔진이. 그때는 또 인밸리드 시킬 수 있어요. 하드웨어. 그래서 밸리드 빅가 스테이터스가 다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래서 그 블락의 태그가 매치하고 밸리드하면 캐시 히시 되는 거고, 그럼 옵셋을 가지고 16바이트 중에 시작 바이트를 0번, 15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명령어면 4바이트면은 거기 0번 바이트, 0, 1, 2, 3, 4바이트를 명령을 보내는 거고, 또 한 바이트면 그 바이트만 보내주고, 그거는 이제 명령어 종류 따라 다르겠죠. 이거 이해돼요, 이제? V6시, 캐시? 옵셋이 뭔지 한 번만 캐시로 불러내는 16바이트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명령어 패치한다면 4바이트 가져오는 거죠. 믹스 같은 경우. 그렇지. 그러면 메모리에는 얼라인 되어 있으니까 명령어는 이렇게 각 0, 4, 8, 12의 시작 주소가 있을 거라고. 그렇지? 이 주소의 옵셋은 그 0, 4, 8, 12를 가리키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명령어니까 4바이트 안으로 들어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C에서 100캐릭터 하면은 바이트 단위로 로드 바이트로 트랜슬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어떤 바이트로 또 특정 바이트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바이트 위치를 결정하는 게 옵셋이. 또 질문. 그 바이트 단위로 4바이트나 8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들어오는 옵셋이 그 4바이트나 필요한 이유가 4비트. 4비트나 필요한 이유가 16바이트니까 네. 0번째 바이트냐, 1이냐, 2, 3, 4, 15까지 있잖아. 근데 그 4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블록 4바이트는 왜 나오지? 4비트. 블록 단위로 블록은 이건 스페셜 로컬리티에서 얘 캐시가 아니라 뒤에 메모리에서 가져올 때 16바이트씩 가져올 때. 왜냐? 명령 하나만 없앴다는 게 아니라 뒤에 명령을 참조가서에 큰데 하나만 가지고 손해죠. 오버헤드가 크니까. 한 번에 이 경우에는 16바이트로 예제를 든 거고, 실제로는 i7 같은 경우는 64바이트씩 가져와. 왜냐? 한 번 들어가는 오버헤드 큰 대신에 블락으로 가져오기. 그 대신 그 블록에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 시작 위치를 그렇지. 그거는 캐시에서 CPU로 가져오죠.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선생님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실 때
16바이트 워드 블록을 내놓는데 그럼 그 안에 사실 워드가 4개밖에 안 들어요. 근데 왜 굳이 16 4비트가 필요한 거죠? 그럼 2비트만으로도 원하는 워드 왜냐하면 주소는 바이트당 주소를 가지니까 어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시작에서는 0번부터 15번 바이트까지 어디든지 될 수 있거든. 아, 처음부터 다 그러니까 워드 단위로 항상 억세스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 로드 바이트하고 특정 바이트만 가질 수도 있어. 그러면 뭐 세 번째지 네 번째 다섯 번째지 영차니까. 근데 그 가져오는 사이즈는 로드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어픽스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PC 명령 같은 경우는 전형적이지. 근데 뭐 X86이면 그것도 다르지. 4바이트, 5바이트, 1바이트 뭐. 또 다른 질문. 저 V 메모리는 돼 있나요? 저건 그 블락이 밸리드한 블락이냐? 네. 콜레런스 네. 아, 코헤런스 말고도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그 프로그램 코드가 있다가 만약에 그 프로그램의 컨텍스트 스위칭, 우리가 멀티태스킹하면 걔를 쫓아내고 다른 코드를 클락 인터럽트가 올 때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든. 그러면 그 전에 가져왔던 내용은 다 인밸리드 시켜요. 그 버추얼 어드레스가 같은 게 아니다, 그렇지? 근데 그 전 건 다 인밸리드 시켜야지. 컨텍스트 스위칭 할 때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 인밸리드 하면 그 0으로 리셋하고 가져올 때마다 밸리드 리셋하고. 32비트 데이터 캐시 저 위에 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캐시가 우리가 32KB 캐시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하드웨어 캐시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캐시는 크게 32KB이 실제 명령어나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 레벨 크기만 얘기하는 거고 태그는 아까 28KB 태그가 하나씩 더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하드웨어 캐시는 항상 이게 다 램이고 SRAM도 램이니까 하나는 데이터 블락이고 하나는 태그 블락. 태그 램, SRAM, 데이터 램 이렇게. 이래 또 다른 질문. 우리 끝나게 이렇게 해서 내가 설명을 잘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좀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폴리어서 시트 캐시 이해돼요?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컴퓨터가 아니라도 다른 하드웨어 설계하는 데 캐시다 이런 일이 있어서 하드웨어 하는 거 시험을 안 해요. 그리고 이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캐시를 다른 말로 컨텐트 어드레서블 메모리 CAM 메모리라고. 이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 실제 명령어나 데이터가 저장된 게 저장량이고 이거는 부가적인 정보죠. 그 블락이 어디서 왔냐는 주소 정보잖아. 아이덴티티 정보고. 근데 이거를 빼고 태그만 생각하면 태그를 이제 실제로 내용이라고 생각해. 여기 저장한다 그러면 실제 내용이면 내용을 서치하는 거야. 태그에. 그 중에 하나라도 배치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컨텐츠가 태그에 있냐면 찾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 컨텐츠가 주소로 사용하잖아. 그래서 얘를 만든 사람들이 컨텐츠 어쨌든 캡이라고 태그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캐시를 갖다가 컨텐츠가 태그를 캡이라고 부르는요. 왜? 컨텐츠를 서치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의 장점, 그 장점은 얘가 히트리스트 결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교를 동시에 하니까 비교기가 2048개 있을 때 비교 한 번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라도 이퀄은 와이어도 오와이어도 전기 내내 생기지 않고 비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얘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히트 레이셔가 높다는 거는 2048개 메모리 캐시 블락 어디든지 메모리 블락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메모리 블락이 캐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다른 구조의 같은 크기의 캐시에 비해서 얘가 히트 레이셔가 높아요. 근데 큰 단점이 뭐냐? 사이즈가 커지다. 태그가 28비트씩 딱 필요하고 컴퓨터가 28비트짜리 컴퓨터가 2048개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작은 경우는 그게 배곡이 더 커질 수 있죠. 배고다 배고. 그쵸? 여기 프리즘 노아가 여러분이 스피치 노아 전에 랜드 설계하다 보면 게이트가 6개 꽤 많죠. 4개가. 그쵸? 간단한 로직이 아니에요.
성능 작을 때는 뭐 NC 컴퓨터 몇 개 있어도 큰 문제가 없고 작을 때는 작을 때 뭔가 성능이 아주 필요할 때 예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뒤에 있는 캐시를 쓴다. 오프셋도 저장해야 되나? 옵셋 어디다 저장? 얘는 CPU에서 저장하고 내 주소가 네 캐시에 있니? 하고 보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주소를 보내면 태그랑 LED랑 오프셋해서 그게 셋 다 맞으면 캐시에 옵셋은 여기서는 태그만 맞으면 그 메모리 블락이 이 블락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옵셋이 미치는 거죠. 그렇잖아. 여기서 28빅 여기 한 16바이트 블락 가져온 거니까 옵셋은 그 안에서 어떤 위치냐 그것만 설정. 오케이? 알겠죠? 질문이 이제 이해하기 시대가 끝나 보다. 질문. 둘이 질문. 한 워드를 그냥 내가 해줘. 네 발전. CPU에서 보낸 주소는 항상 시작 바이트의 주소. 거기서부터 네 바이트까지. 하드웨어에서 이제 캐시가 넘어갈 때 태그랑 오프셋으로 변환해서 원하는 한계가 그 주소 그대로 뒤에 위에 28비트 태가 되고 밑에 4비트가 시작 위치인데 대개는 온라인 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는 보나마나 0, 4, 8, 12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질문. 세대 적용되는 거는 메모리 메인 메모리 상에서 그 피지컬 어드레스 그 피지컬 어드레스의 상위 28비트가 태그로 저장이 돼요. 또 다른 질문.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요. 그 제일 왼쪽에 저기서 우리가 원하는 코드랑 옵셋을 집어넣으면 먼저 캐시 비교기로 피지컬 캐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눌러보는 이번에 이제 CPU에서 보내진 주소고 그 주소가 오면은 상위 28비트를 그 주소 상위 28비트 익스펙트해서 그 주소하고 태그램에 있는 주소들이랑 2048비트 쫙 동시 비교하는 거죠. 그렇지? 비교하고 그게 밸리드한 블락이었다. 그러면 옵셋이 그이네 워드 16바이트 블락 중에서 시작 위치를 결정해주고 거기서부터 4바이트나 3바이트 보내줍니다. 그런데 멀티태스킹 할 때 그 버추얼 메모리가 겹쳐서 그 잘못 읽어오는 걸 막으려고 저 V 값을 쓴다고 그거는 뭐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 V는 처음에는 인벨리드 상태고 실제로 메모리 가져온 벨리드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다시 인벨리드 되는 거. 그렇잖아. 가상 수도 1000번이라도 이 프로그램의 1000번지하고 이 프로그램의 1000번지는 완전히 다르겠어. 그러니까 지워줘야 돼. 그 전에 사용하던 내용. 인벨리드 돼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또 질문. 그럼 그 프로그램에서 그 캐시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워드를 가져올 때 그 좀 블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워드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썼던 거를 그 가져올 확률이 높다는 게 그 워드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는 것 같은데. 그건 탭블 로컬러티고 그 주변 것도 가져올 확률이 높지. 그게 스페셜 로컬러티. 근데 그 오프셋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가 원하는 데이터가 그 4개의 그 워드 중에서 하나의 블록에서 4개의 워드 중에서 어떤 게 원하는 그 워드인지를 알고서 오프셋을 지정해주는. 그치. 프로그램 카운트에 보면 프로그램 카운트 시작 주소부터 메모리 명령어들은 4바이트만 온라인되어 있을 거고 0, 4, 8, 10이 있을 거고 PC 더하기 4씩 하잖아. 그치? 네. 4씩 하면 처음에는 첫 번째 명령이 여기면 여기 역세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역세할 거고 트레드 역세할 거고 브랜치가 없다. 더 생각해 보시면 하고 그 다음에 5분 남았는데 이걸만 설명 마치면 수업 거야. 아까 그건 뭐예요? 다 좋아. 메모리 한 블락이 어디든지 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이게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캐시블락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블락이 캐시 블락 어디든지 올 수 있으니까 모든 캐시 블락을 다 비교해야 되죠. 그러면 컴퓨터의 개수가 블락 수만 많아지는 게 하드웨어가 크죠. 오늘 좀 하드웨어를 줄일 수 없어요. 디렉트 캐시는 뭐예요? 모든 메모리 블락이 캐시 블락 2048개 중에서 한 군데씩만 가도록 제한시킵니다. 그럼 거기만 뒤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메모리 블락 228승계의 블락이 있는데 얘를 다시 2048개 잘라. 2048개 두 번째 2048개. 첫 번째 2048개 첫 번째 블락.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2048개 첫 번째. 그러면 메모리 블락 중에 자기 어떤 블락인지가 결정되면 걔가 갈 수 있는 캐시 2048개 블락은 하나는 딱 정해지겠죠? 거기 있는 태그만 비교하면 돼요. 컴퓨터 개수를 2048개에서 한 개를 주고 케이스아이디 붙이고 그게 디렉트 캐시. 그러면 아까 2에 28승계의 블락인데 얘를 다시 2048개 2에 11승계에 쪼개잖아. 그래서 아까 28빗 주소 중에서 밑에 있는 11빗 주소가 바로 그 어떤 블락에 있을 것인가 그 인덱스가. 그래서 이 인덱스를 가지고 디코딩 해보면 네가 갈 곳은 요거밖에 없어. 걔랑 비교기 하나를 비교해. 걔가 베리자는 캐시. 옥텟도 마찬가지야. 태그 사이즈는 아까 28빗에서 17빗으로 줄어들고 비교기 하나만 있으니까 사이즈는 아까 26AT보다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2048개 하나를 썼어. 태그 사이즈도 작아. 캐시크를 훨씬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히트레이트가 떨어진다. 왜냐? 제한을 넣었으니까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 액세스가 이렇게 분산돼서 이루어지면은 차곡차곡 저장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운이 나빠서 빨간 블락만 액세스한다. 그러면 딴 데 비어 있는데 다 이루 가니까 그 정도 다 쫓아낼 거 아니야. 템플로 그렇게 편하게 디플로이 안 되는 거지. 이 정도 다 쫓아내니까. 그럼 계속해서 리스크가 발생하죠. 이거를 뭐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쫑이 난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뭐 이거를 컬리전 미스, 컨프릭트 미스라고. 이 미스레이션이 커져서 성능이 좀 더 떨어져. 하지만 풀리어서 캐시부터 빠져도 훨씬 작은데 미스레이 좀만 떨어진다면 이게 낫겠죠. 이게 디렉트 맵 캐시고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뭐야? 한 군데만 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최소한 두 군데만 하도 그 편점에서 상당히 줄 수 있어요. 이게 2A 셋옷이 2A 밝은 데 두 군데로 만들면 2A. 그러면 2048개를 1024개 백 두 개로 나눠서 메모리도 1024개 백 두 개로 각 백마다 발권을 두 군데씩 만들어. 최소한 두 개면 아까 컬리전 미스를 상당히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컴퓨터 수는 하나만 더 늘려도 그 컬리전 미스를 상당히 줄 수가 있어요. 실제 그 바디오 캐시는 셋옷이 캐시가 되고 그래서 i7 같은 경우 퍼스트 레벨, 세컨드 레벨, 서드 레벨 캐시가 모두 A-Way 셋옷이 캐시가 되고 처음에는 이게 풀리고 다음 이게 디렉트 캐시고 이게 2A, 이게 2A랑 풀이랑 캐시가 아주 작을 때는 문제는 여기 한 120kB, 108kB 하면 디렉트 매트랑은 차이가 있지만 2A나 소니랑 큰 차이가 없죠. 같은 정도. 20kb로 셋옷이